네, 여러분의 노후 준비 얼마나 되셨나요? 올바른 퇴직금 활용과 또 재테크 교육을 위해서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이번 주 역시 더 풍성한 노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죠. 박종진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무설계사 박종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주제는 내 인생의 재무 설계를 스스로 해보자. 그러니까 스스로 해보자가 주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스스로 재무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스스로 재무 설계를 해본다. 사실 혼자 하는 게 쉬운 일은 없거든요. 전문가의 도움을 빌려서 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할 수 있을 텐데, 은퇴 설계 과정 그리고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은퇴 설계 과정의 좀 특징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은퇴 설계는 제2의 인생 설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기간 준비해서 장기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자세한 건 설명해 드리겠지만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재무적인 부분을 준비하기 전에 비재무적인 목표들,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수명이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수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플랜 도 C라고 그러죠. 계획하고 실행해보고 검토해보고 장기간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야만 문제가 없는 은퇴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체계적인 또 절차를 거쳐봐야 되는데, 그럼 은퇴 설계 프로세스, 이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무언가 특징점들이 있을까요? 네. 이 과정을 잘 잡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네. 이제 크게 6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하신다고 하지만 네. 지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주관을 하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먼저 1단계는 재무설계사와 이 은퇴 설계에 대해서 관계를 정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내 은퇴 방향을 어떻게 잡아줬으면 좋겠는지라는 부분을 재무설계사도 이해를 해야만 같은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정립이 첫 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렇죠. 재무설계사가 본인의 어떤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같이 모아야 하고요. 세 번째는 그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분석해보고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분석 평가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제 은퇴 플랜을 계획을 작성을 하고요. 네. 이제 수립이 되고 나면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실행해 본 다음에 주기적으로 계획한 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이제 모니터링 해보는 이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냥 딱 처음 듣기로는 6단계나 거쳐야 돼.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막막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 1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 1단계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무설계사와 이제 관계를 정립하는 단계인데요. 재무설계의 주체는 본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이제 본인 혼자서 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5단계 이제 실행 단계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실제 집행을 해야 됩니다. 펀드를 가입한다든지 네.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집을 이사를 한다든지 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재무설계사는 그런 전문가들을 주변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꼭 맞는 사람들을 또 중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마치 종합병원에 가면 내 담당 주치, 특정 과에 어떤 담당 주치의가 있지만 네. 치료를 하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타과의 어떤 조력을 받잖아요. 협업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담당 주치는 재무설계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다른 과 의사들이 이제 그런 집행을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전문가들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관계를 정립한다는 게 서로에 대해서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또 수립을 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밑거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중요한 시기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맥점을 잡아야지 이상한 관계만 수립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수많은 주제들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이제 공통분모를 묶어보면 크게 3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은퇴 설계를 내가 왜 받으려는지를 이제 재무설계사에게 잘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은퇴 이후에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희망하는 삶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은 일반적인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삶을 원한다는 점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는 나는 이 재무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다라는 네. 걸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혼란 없이 제대로 된 재무 설계를, 은퇴 설계를 할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은퇴 설계를 하는지 정확한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단계는 뭐가 있죠? 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은퇴 설계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하는 단계인데요. 네. 이때 주의할 점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은퇴 목표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기 때문에 네. 목표가 정해져야만 그거에 적절한 자료들을 빈틈없이 잘 수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문제를 내려고 그러는데 네. 은퇴 생활 자금 수준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어떤 식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세 가지요. 네. 우선은 먹는 데 필요한 자금, 노는 데 필요한 자금, 여기 투자하는 자금, 이렇게 세 가지 어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네. 할 수도 있고, 뭐 의식주로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접근입니다. 네. 이게 네. 인문학적 질문이기 때문에 좋은 답을 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원했던 답은 뭐냐면 이제 은퇴 생활 자금의 수준을 좀 나눠보자는 거죠. 네. 필수, 표준, 여유, 생활비. 필수, 표준, 네. 여유요? 네. 네, 이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필수 생활비라는 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이제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생활비 수준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표준이라는 건 표준 생활비는 통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준의 생활비 규모를 참고해서 내 은퇴 생활비 자금을 이제 책정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네. 여유 생활비는 표준 생활비보다는 좀 높여서 내가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높여서 내 삶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맞춰본다는 거죠. 필수, 표준, 여유 이렇게 세 가지인데 뭐 어떻게 보면 제 정답하고 살짝 일맥상통하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었어요. 제가 다음번 퀴즈에는 꼭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번에 기회를 꼭 드리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생활비 수준이 결정되고 나면 다음에 이제 정보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먼저는 본인과 배우자의 은퇴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통상 나이가 다른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각 직장마다 은퇴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정년퇴직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언제 은퇴할 것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은퇴 기간에 이제 거주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은퇴하고 나면 현 거주 장소를 그대로 유지할 건지 아닌지, 네. 이사를 갈 건지, 그 다음에 소유하면서 거주를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임차 형태로 거주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은퇴한 이후에도 원래 직장은 다닐 수는 없지만 뭐 파트타임이라든지 아니면 봉사하면서 소소한 소득을 벌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을 할 건지 아니면 전혀 하시지 않을 건지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은퇴 기간 이후에 이제 생활 양식에서 이제 어떻게 변화할 건가? 나는 여행을 좀 다니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취미에 좀 집중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 재무적인 정보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은퇴 설계를 위한 정보 요약표라는 걸 만들면 좋은데요. 정보 요약표요. 예, 네. 뭐 단어가 좀 생소하셔서 낯설으실 것 같은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네. 은퇴 설계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 장에 요약해 놓은 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쪽에 이제 비재무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재무적인 자금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 은퇴 설계 정보 요약표에는 그런 재무적인 내용들이 들어갈 건데 첫째는 은퇴 이후에 필요한 1년치 연간 소득이 얼마 정도일까?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은퇴 후에 그런 필요한 소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원들이 어떤 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정보들이 좀 많은데요. 그만큼 꼼꼼하게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놓는다면은 이 재무 설계에 있어서 은퇴 설계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6단계를 말씀드릴 때 하나하나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 1단계, 2단계까지 했고 3단계는 또 오죠. 예, 3단계는 2단계에서 모았던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6가지 절차를 봤는데요. 첫째는 은퇴 자산의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현재 내가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산이 있을 네. 겁니다. 뭐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지만 그 자산들을 은퇴 시점까지 쭉 운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은퇴 시점에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은퇴 시점에 어떤 내가 준비해왔던 자산들이 이제 은퇴 시점이 됐을 때 그걸 현금으로 바꿔야 내가 생활비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금으로 바꾸다 보면 바꾸는 과정에서 들어간 세금이라든지 또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서 순자산 가치, 순미래 가치를 계산을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내가 은퇴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산이 은퇴 시점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은퇴 후에 연간 소득의 부족액을 계산해 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은퇴 후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간 소득에서 네. 연금 같은 것들이 일부 준비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매월 매달 얼마씩 나올 걸 계산을 해서 빼보면 부족 금액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부족 금액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때 계산할 때 가급적이면 현재 물가 가치로 계산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1년치 소득 부족액을 은퇴 시점의 가치로 또 환산을 해야 돼요. 올려서. 그렇네요. 그다음에 그건 1년치이기 때문에 은퇴 생활 전체 기간 동안에 필요한 자금을 은퇴 시점의 네. 가치로 다 환산을 해서 좀 어려운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네. 해드릴 거예요. 네. 지금은 개념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부족한지를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 계산을 했던 준비되어 있는 은퇴 자산, 은퇴 네. 시점으로요. 그리고 네 번째에서 계산한 부족 금액이 나오겠죠. 필요 자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네. 그걸 빼면 부족 자금이 나오겠죠. 빈 공간. 그렇죠. 그러면 은퇴 시점에 얼마만큼의 부족 금액이 있는데 다행히 아직은 은퇴 시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퇴 시점까지 내가 얼마를 모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그걸 모으기 위해선 매달 얼마씩 몇 %의 수익률로 운용한다면 모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필요한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현재 모아둔 돈, 나중에 또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지 내가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설계들이 있는데 이 3단계를 거쳐서 4단계로 넘어가면 또 더 복잡해지나요? 아닙니다. 이제 3단계에서 복잡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네. 이 4단계에서는 이제 실제 계획서를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계산은 했기 때문에 계산한 네. 것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지 플랜을 세우면 되는데요. 4단계에서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는 실제로 예상되는 가정을 전제로 하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그림을 잘 그린다 해도 실제로 달성 가능하지 못한 계획이라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의 은퇴 니즈가 반영돼야 되겠죠.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데 너무 금전적인 것에만 맞추다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고려해서 물론 하고 싶은 거를 다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은퇴 설계가 재무 설계 여러 가지 재무 설계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삶을 다 살고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퇴 설계만 보시면 안 되고 중간에
자녀들의 교육비라든지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은퇴 설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퇴 설계만 따로 떼서 보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종합 재무 설계 측면에서 은퇴 설계를 한 부분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추가적인 저축 여력을 고려할 때 실제 내 소득 중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지출들을 고려해서 네. 실제 저축 여력이 되는지를 고려해서 계획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인데 위험 수용 성향들이 다 다르시거든요. 어떤 분은 고위험 고수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난 절대 안 돼. 원금은 보장돼야 돼.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위험 수용 성향도 반드시 고려해서 계획에 반영을 해야만 합니다. 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 적절하게 일치가 되고 또 우리가 실현 가능한지를 4단계를 통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4단계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 하셨어요. 나의 뭐 위험 성향이라던가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자산 배분도 다양하게 해야 된다. 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은퇴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자산에 올인하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자산에 좀 분산 투자를 해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단어는 좀 위험 수준이 다양한, 즉 어떤 자산은 고위험 고수익, 어떤 자산은 중위험 중수익, 어떤 자산은 저위험 저수익 이런 자산들을 좀 적절한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투자 과정을 뜻하는데요. 네. 은퇴 설계에 있어서 자산 배분 계획은 통상 10년 이상 장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 위험도 그 자산 배분에 달려 있고 또한 나중에 얻게 되는 수익률도 달려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자산 배분에는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그리고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자산 배분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본적인 어떤 큰 가정이 변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가장 굵직한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술적 자산 배분은 그거에 비해서는 시장이 좀 변화할 거 아니에요. 경제 상황도 변화하고 네. 그런 변화에 맞춰서 좀 내가 더 큰 수익률을 취하기 위해서 약간은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전적으로 자산 구성을 좀 변동시켜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예를 하나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70대 30으로 세우겠다. 나의 위험 수용 성향을 고려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을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주식의 가격이 가치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시점에는 내가 현재 결정되어 있는 자산 비중, 즉 주식 대 채권의 비중이 70대 30이었는데 이것 원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네. 주식의 가격이 가치보다 떨어져 있다면 그 시점에서는 70에서 약간 주식의 비중을 높여서 80 정도까지 높이고 채권 비중은 20으로 낮춰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게 전술적 자산 배분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애 주기를 고려한 자산 배분 방법이 있었는데요. 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대표적인 원칙이 100배기 자기 나이 뭐 이런 원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고위험 고수익 위험 자산의 비중을 100배기 자기 나이만큼 항상 유지를 해라 뭐 이런 의미인데 예를 들면 30대인 사람은 100배기 30이니까 70%만큼 위험 자산으로 40대가 되면 60%만큼 그렇게. 이런 식으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위험 자산의 비중을 낮춰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는 아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네.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위험이 작아서 약간은 큰 수익을 추구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적으니까 안전자산으로 유지해라 이런 뜻이고요. 근데 이게 또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위험 수용 성향이 좀 강한 분들은 100배기가 아니라 120배기 자기 나이, 뭐 110배기 자기 나이를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뭐 90배기 자기 나이, 80배기 자기 나이 이렇게 응용해서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저희가 지금 5단계 이제 하면 되거든요. 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6단계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제 5단계는 계획서, 은퇴 설계 계획을 세운 것을 이제 실행하는 단계가 되겠죠. 네. 실행하는 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다 계획이지만 이제 실전이기 때문에 실수하면 실제로 손해를 보게 되고 잘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각각의 전문 영역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무설계사가 모든 분야의 스페셜리스트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한두 가지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모든 분야의 제너럴리스트,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일부분은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페셜하지 않은 부분, 전문가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라면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부동산 전문가, 증권 관련해서는 증권사 PB, 그리고 세금 관련해서는 세무사, 그리고 뭐 보험 관련해서는 보험 설계사라든지 상속이나 증여 같은 부분은 변호사 같은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재무설계사는 어떤 전체적인 실행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재무 상담을 받는 분과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재무설계사가 있다면 이 재무설계사가 각각의 전문가들과 이렇게 커넥팅이 돼서 이 본인의 재무설계를 도와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실행하는 단계에서 각각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이 전문가들을 총괄하는 게 또 재무설계사, 감독하는 게 재무설계사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직접 컨트롤하기에는 본인이 지식이 너무 없으면 네.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무설계사의 종합적인 관리에 도움을 받는 거죠. 네, 이렇게 5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6단계 남아 있는데요. 이 6단계 최종 단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6단계는 이제 모니터링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을 한 것이 실제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는지를 중간중간 은퇴까지 계속 뒀다가 마지막에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중간중간 주기적으로 뭐 2년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이렇게 주기를 정해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변화가 있다면 약간 조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계인데요. 주요 목적은 시간 흐름에 따라서 고객이 어떤 신상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가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은퇴 목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다시 점검해 봐야 되고 포트폴리오를 아까 짜놨는데 시장 상황에 안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이라서 문제가 있다든지 또는 잘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익률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나오고 있는지 네. 그 수익률이 계획대로 나와야만 내가 원했던 은퇴 준비 자금이 달성이 될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변화된 경우에는 이 모니터링 결과를 좀 반영해서 은퇴 설계를 수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니터링을 좀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네.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첫째는 투자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퇴 목표에 어떤 본인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야 될 거고 세 번째는 재무적 상황의 변화가 있는지 원래는 뭐 매월 50만 원씩 추가적인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소득이 줄거나 갑자기 뭐 좀 조기 퇴직을 하게 되거나 이런 네. 변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체크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본인의 이제 위험 수용 성향, 태도 변화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는 나는 절대 안정적인 분이었는데 네. 실제 모니터링 해보니까 뭐 은행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난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제 조금 과감하게 하고 싶다라고 본인의 성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반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 환경이나 시장 환경이 경제라는 게 주기적으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총 6개의 단계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재무 설계, 은퇴 설계를 스스로 할 수 있는지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에서 은퇴 설계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를 들어봤다면요. 이제는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 실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예, 앞부분에서 이제 그 은퇴 설계 프로세스 6단계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한 번 듣고 다 할 수 있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네. 적용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련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복습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35세 김은태 씨의 사례인데요. 예, 이분은 65세까지 자영업을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은퇴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현재 나이에서 은퇴까지는 30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예상하는 은퇴 기간은 한 30년 정도 이제 은퇴 이후에 살다가 네. 돌아가실 것으로 계획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은퇴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산은 주식형 펀드하고 채권형 펀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은 채권형은 한 연 3%로 운영이 되고 있고 투자 수익률이 네. 주식형 펀드는 한 7% 정도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적립금은 각각 20만 원씩이고요. 네. 3년 전부터 시작하셔서 은퇴까지 하신다면 총 23년 정도 투자를 하실 계획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뭐 주식형 펀드도 가입되어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또 연금 나오시는 것도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럼 이분에게는 어떤 은퇴 설계가 좀 적합했을까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6단계를 이제 차분차분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핵심이 뭐였었냐면 은퇴 설계에 관련된 정보를 요약해서 정보 요약표를 작성해라라는 내용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추가 저축액을 얼마씩 더 해야 되는가. 통상적인 경우 내가 원하는 은퇴 생활 자금보다는 적게 준비돼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달성하려면 추가 저축액을 얼마를 해야 되나 이 결정하는 부분이 좀 구체적이고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 부분 두 가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퇴 설계 정보 요약표에는 필요한 정보를 이제 통합 정리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아놨다. 그런 뜻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은퇴 설계에 대한 분석이 내 상황을 올바르게 반영했는지 이제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냐면 은퇴 후에 필요한 연간 소득을 이제 얼마로 할 건가 결정을 해서 거기다 적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은퇴 후에 필요한 소득 목표를 달성하는데 현재 내가 이미 준비해 놓은 게 얼마가 될 건가. 그리고 부족하다면 추가 저축 여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장래에 내가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 여유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료들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은퇴 후에 이제 그 필요한 연간 소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부부 은퇴 기간 그리고 한 분이 먼저 사망하신다면 남아있는 한 분이 이제 또 유족 배우자라고 하는데 이제 독거 기간이라고 하죠. 혼자 살아 계신 기간. 네. 이런 각각의 기간을 고려해서 필요한 은퇴 자금이 좀 다르겠죠. 두 분이 살아 계실 때는 좀 많이 필요할 거고 혼자 계실 때는 좀 부족할 거니까 구분해서 조금 계산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은퇴 후에 필요한 소득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제 내가 현재 자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놓은 자원이 있을 겁니다. 아까 김은태 씨 같은 경우에는 펀드가 두 가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은퇴소득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은 펀드도 있지만 저축 자산도 있을 수 있고요. 연금 계좌도 있을 수 있고 부동산 자산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기타 자산이라든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저축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퇴연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자산에 맞게 그러한 필요한 목록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씩 기입하면서 쫙 모아서 은퇴 시점에는 얼마 정도가 되겠다라고 합산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드는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내 상황 파악도 좀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고 남은 은퇴 기간 동안 정말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얼마가 부족한지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다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부적인 것까지는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는 건 네. 그냥 머리만 복잡해지시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네. 재무설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추가 저축의 계산 방법도 궁금한데 사실 우리가 아까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이
화폐가 이 가격이 돈이 현재 가치는 얼마인데 미래 가치는 얼마고 가치가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 다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산 방법도 있을까요? 예,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재무 설계사들도 상당 기간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고 경험을 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내용이라서 그걸 가르쳐 드릴 생각은 없고요. 하지만 그래도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가장 단순한 예로 이해를 시켜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구나 하고 이해하신 상태에서 왜 재무 설계사가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는지는 이해를 하셔야 공감이 되시니까 그렇죠. 그 부분까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올해의 100만 원과 내년의 100만 원은 가치가 다르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월 1일 날 100만 원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네. 근데 이제 물가라는 건 그대로 있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물건인데 1년이 지난 2021년 1월 1일이 되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2% 올랐다라고 가정을 하면 102만 원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물건을 동일한 물건이기 때문에 가치가 같잖아요. 물건은 같은데 네. 같은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은 2020년 1월 1일 당시는 100만 원이었지만 1년 이후에는 102만 원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네. 2020년에 100만 원과 2021년에 102만 원은 같은 가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에 맞게 우리도 미리 예측을 해서 또 자금 관리를 해야 된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꼭 시니어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정보도 여러분도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이제 화폐 가치를 고려해서 만약에 김은태 씨의 추가 저축액을 산출해 보면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 펀드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채권형 펀드와 주식형 펀드가 있었는데 매월 투자 금액은 각각 20만 원씩이었습니다.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총 투자 기간이 276개월이더라고요. 그리고 각각의 수익률은 채권형은 3%, 주식형은 7%. 거치 기간은 10년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55세 은퇴 시점의 평가액이 각각 1억 600만 원과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산을 하면 3억 6,600 정도가 준비가 된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한편 은퇴 기간 중에 확보할 수 있는 연간 은퇴 소득을 계산을 해보면 은퇴 기간이 30년이고요. 은퇴 자산 세후 수익률을 4%로 했을 때 아까 준비되어 있는 3억 6,600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 있잖아요. 4%로. 그렇죠. 하지만 이제 물가 상승률은 또 2%씩 올라간다고 했을 때 내 똑같은 삶의 수준을 유지한다 해도 은퇴 생활비는 2%씩 올라가겠죠. 이걸 같이 고려해서 은퇴 시점의 연간 은퇴 소득을 계산을 해보면 매년 1,596만 원, 9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현재 가치로 이제 끌어내려 보면 네. 88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이제 국민연금에서 현재 가치로 얼마 정도 줄 거다라고 지금 예시가 되어 있는 게 1,000만 원 정도였으니까 네. 이제 연간 은퇴 소득은 두 개를 합산한 1,000만 원과 880만 원을 합쳐서 1,800만 원 정도 현재 물가 가치로요. 네. 1,800만 원 정도가 확보돼 있다라고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준비되어 있는 건 현재 가치로 1,8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 차액인 600만 원 정도를 내가 추가로 저축을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600만 원을 물가 상승률 2%, 투자 수익률 4%로 아까 같이 좀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계산을 하면 네. 은퇴 시점에 부족한 1년치 은퇴 소득이 1,1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30년치를 다 합산을 하면 1억 4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은퇴 시점에 1억 4천을 더 모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그래서 4% 정도로 운영을 했을 때 가정을 해보면 매월 25만 8천 원씩을 추가로 더 은퇴 자금 목적으로 모아 가셔야만 내가 원하는 현재 준비되어 있는 은퇴 자산과 추가로 저축한 걸 합쳐서 250만 원 정도의 현재 물가 가치로 250만 원 정도의 삶을 실현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은퇴 설계를
설계를 하는 과정도 조금 복잡하지만 이 설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부분도 다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빌리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지는 아셔야 되니까 이런 정보도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세 번째 시간까지 박종진 전문가와 함께 했는데요. 마무리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시니어분들에게 강조하고 싶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은퇴 설계 프로세스 6단계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본인의 재무 설계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는 본인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시기보다는 재무설계사와 같은 분들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려면 세상에 내 마음같이 내 생각을 해주는 사람은 없다. 이게 제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무설계사와 본인 자신의 어떤 생각을 한 방향으로 일치시키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두 사람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6가지 단계를 잘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6단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보면 네. 첫째는 재무설계사와 관계를 정립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과 재무설계사와 관계 정립.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정립한 이후에 은퇴 설계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세 번째는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평가도 해보고 이런 단계가 될 거고요. 네 번째는 그렇게 분석 평가된 것을 근간으로 해서 은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작성된 계획을 가지고 실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단계를 말씀드렸고, 여섯 번째는 실행을 한 것을 그냥 은퇴까지 그냥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1년이면 1년, 뭐 2년이면 2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봐서 변경할 것은 없는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점검해보고 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째 관계 정립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내가 이 상담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재무설계사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게 좋다고 했고, 네. 은퇴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단순히 어떤 서류적인 부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감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재무설계사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지만 전달하시는 분이 정말 절실하게 전달을 해주신다면 공감 코드가 잘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재무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재무적인 정보 전에 비재무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무적인 것은 비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은퇴 후에 세계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계여행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비재무적인 것과 재무적인 것의 어떤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겠죠. 아무리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무적으로 내가 전혀 그걸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여유가 많은데도 너무 절약만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조화롭게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 분석 및 평가는 이제 좀 객관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집된 자료들, 아까 비재무적인 자료, 그 정보, 그리고 재무적인 정보들을 근간으로 해서 두 가지를 맞춰보는 거죠. 네. 한 번에 딱 끝나는 경우가 되게 드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딱 맞춰보면 원하시는 어떤 삶에 비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금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결국엔 추가적인 저축으로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추가적인 저축이라는 것도 본인의 어떤 현재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과 앞으로의 소득 추이, 지출 추이 같은 것을 고려를 해야만 이게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불가능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 평가하는 단계라 수많은 안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1안, 2안, 3안 여러 가지들을 만들면서 또 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재무설계사가 본인에게 또 질문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서로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달성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4단계 계획이겠죠. 최종 계획안. 네. 여러 가지 안들을 해봤는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빼고 마지막 남은 안, 그것이 이제 실행안이 돼서 4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단계가 될 거고요. 네. 이제 계획이 결정됐으니까 실행을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5단계에서는 당연히 실행을 해야죠. 그 단계에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 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수를 했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꾸면 되거든요. 하지만 실행 단계에서는 일단 실행을 하고 나면 수정이 어렵죠. 예, 그렇죠. 뭔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 본인이 재무설계사를 이제 실행 관리자로 세워서 감독관으로 세워서 이제 진행을 하지만 이 재무설계사조차도 본인 혼자만으로 힘으로 하기에는 좀 버겁거나 자신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변호사라든지 증권사 PB라든지 보험설계사, 부동산 중개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 특히 이분이 원하는 재무설계에 필요한 특정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도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정말 필요한 전문가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계.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펀드를 가입하겠다 그러면 투자 설명서 같은 것들을 잘 1차로 재무설계사가 검토를 하고요. 네. 고객에게 세부적으로 여쭤봅니다. 이런 내용들인데 어렵게 써 있는데요. 좀 쉽게 풀어서 해드리는 거죠. 얼마나 네. 좋겠습니까?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그리고 판단하는데 실수도 적어지고요. 그런 단계가 실행 단계가 될 거고, 6단계는 이제 실행한 것이 제대로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 중간중간 점검하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양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목표로 했던 것과 현재 실행되고 있는 것과 예상대로라면 어느 정도 됐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러니까 차이가 어떻다. 뭐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이제 저희 재무설계사들은 전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해드리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 모니터링 단계가 끝나고 나면 다시 수정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또 수집해서 2단계부터 다시 또 계속 반복되는 거네요. 네, 계속 반복하는 과정. 예, 재무설계라는 게 한 번 딱 하고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해야만 플랜도 C, 계획하고 실행하고 검토하는 단계가 반복돼야만 완성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예,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 작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추가 저축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은퇴설계 정보 요약표에는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은퇴 후에 필요한 연간 소득, 내가 희망하는 연간 소득이 얼마인가? 네네.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은퇴 이후의 소득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은 얼마인가? 그리고 어떤 가정들이 필요했어요. 물가 상승률은 몇 % 정도일 것인가? 그리고 내가 현재 모아놓은 은퇴 자산 또는 추가적으로 저축하는 은퇴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 네. 몇 % 정도의 수익률로 운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에 기반한, 네. 그냥 내가 원한다고 쓰는 건 아니고요. 현실에 기반한 그런 가정들을 가급적이면 상의해서 고객분하고 그 재무설계사와 본인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추가 저축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6가지 절차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첫째는 현재 준비되어 있는 은퇴 자산이 은퇴 시점에 얼마 정도로 이제 불어나 있을 것인가 계산을 하고, 그것을 만약에 은퇴 시점에 현금화 시켰을 때 비용이나 세금들을 빼고 순 자산 가치는 얼마가 될 건가 해서 2단계까지 두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은퇴 시점에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대략
준비가 예상되는 은퇴 자산이 얼마인가 네.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네네. 3단계에서는 은퇴 후에 나는 얼마씩 어떤 연금 같은 정기적인 소득을 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연간 소득 부족액을 계산한 다음에 그걸 은퇴 시점 한 시점으로 이제 다 할증했다가 할인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서 은퇴 시점에 얼마가 필요한가 은퇴 일시금을 이제 계산하는 게 네 번째 절차가 될 거고 네. 결국엔 두 번째 절차에서 계산한 준비되어 있는 자산과 필요한 자산의 차액을 계산한 다음에 그 은퇴 시점에 부족한 차액을 현재 시점부터 얼마씩 저축을 해서 만들어낼 건가라는 방식으로 추가 저축액을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은퇴 설계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단계를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밟아 가신다면 여러분들의 훌륭한 은퇴 설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